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비롯해서 성격장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많은 비판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제가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제일 많은 비판이 자기애성 성격이나 소시오패스 절대 못 고친다, 뭐 알고나 하는 소리냐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긴 합니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서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성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정이입해서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알아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기는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격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리적 자기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격장애 대부분은 병리적인 자기애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을 비롯해서 다른 신경증들도 기본적으로 병리적인 자기애가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나 성격장애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애적 병리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자기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기애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해야만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승부에서 패배를 하면 화가 나는 것, 그 다음에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쁜 것,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이 대부분의 행동들은 모두 자기애적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리적인 자기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기애는 살고자 하는 삶의 역동에서 나온 것이고 병리적인 자기애는 파괴적인 죽음의 역동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이 파괴성과 공격성에서 비롯된 병리적인 자기애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 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자기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완전히 자기애적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이트는 1차적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이런 1차적 자기애는 생존 본능과 삶의 역동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자기애로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살 되는 유아에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신생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전적인 돌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이런 전적인 돌봄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흔들어서 전적인 돌봄을 제공받게끔 하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애초롭게 울기도 하고 귀엽게 미소를 짓기도 하고 행동들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끔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가 아주 귀여운 행동들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스킬들입니다. 이런 아이가 버림을 받으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위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대부분의 리비도가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극도의 자기애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엄마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면 그때서야 이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고 외부적인 대상에 관심을 쏟는데 조금씩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아의 마음은 편안해졌으므로 이제서야 천장에 있는 모비를 즐기면서 보기도 하고 또 장난감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그리고 부모에게 옹알이를 하는 등 외부에 있는 대상들한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안심하고 점차적으로 더 과감하게 자신의 리비도를 외부 대상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자기가 먹을 빵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인 엄마가 잘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아이가 엄마에게 먼저 줘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큰 손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내가 큰 손해가 없구나 해서 조금씩 그런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에게 있어서 외부 대상은 수도 없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이 외부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 요즘 애들은 휴대전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외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부 대상들 중에서 최초로 사람인 대상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이제 오이디푸스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뭐 엄마를 사랑하겠고, 여자아이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0세부터 3세 시기까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병리적인 자기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경증 환자들과 성격 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이미 오이디푸스기 이전에 결핍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오이디푸스기 자체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기 문제 때문에 이 신경증이나 성격장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대정신분석에서 봤더니 겉으로는 오이디푸스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핵은 이미 전 오이디푸스기 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0세부터 3세 시기인 전 오이디푸스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애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리비도가 모두 다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3세에서 7세까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기에 진입하게 되면 타인과의 역할을 배우는 단계거든요. 오이디푸스기는 이 단계를 미션에 실패하게 되고 대충 오이디푸스기를 수박 겉핥기처럼 그렇게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뭐 이성관계를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이성관계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실패를 한다거나, 혹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등에서 다양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행히도 위와 같이 오이디푸스기에 실패한 정도에 그친다면 뭐 성격이 어느 정도 모난 수준,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하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위에 그 오이디푸스기를 실패하는 단계에서 또 트라우마까지 겹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외상, 유년기의 심리적인 외상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성격장애 수준의 심각한 병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성격장애들은 유년기의 결핍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결핍이 있었고 오이디푸스기에 실패하면서 그 상태에서 상처까지 있는 이 두 개를, 결핍과 상처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3세 정도까지는 아이가 굉장히 자기애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 나이 때 애들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도들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자로 뻗어 누워가지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 탓이라고 막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들을 늘상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적인 행동인 거죠. 이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노와 공격성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담아줘야만 아이가 점차적으로 마음속에 공간이 생겨나고, 비로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배가 고프듯이 저 사람도 배가 고픈 줄 알게 되고, 내가 아프듯이 저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을 돌려서 성격장애인 분들을 다시 양육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을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선 대타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대타자란 쉽게 설명하자면 유년기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격장애자의 어린 유년기 시절에 부모님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애인이나 친구, 그리고 교수님이나 스승님, 그 다음에 상담사 등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성격장애자 분들이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대타자의 말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대타자의 위치에 이미 올라선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사람에 있어서 대타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둘째로 대타자의 위치에서 일단 대타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첫째고, 둘째로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씩 공격성과 자기애성이 옅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성격장애 애인을 바꾸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의 피가 마르는 거죠. 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이것을 견뎌내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타자의 위치에서 첫 번째, 대타자의 위치에 서서 두 번째, 사랑을 주고 난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서야 깨달음을 주는 한마디를 할 수가 있는 그 위치가 확보가 됩니다. 그때서 한마디를 던져줄 수가 있어요. TV에서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를 아껴주는 은사님의 한마디, 너는 할 수 있어 라든지, 너를 믿는다 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대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 모가 나거나 꽉 막혀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이렇게 주다가 아끼는 제자한테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게 강력하게 와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성 성격이라든지 성격장애자들이 고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매일 불평불만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청소년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일 불평불만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버텨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무시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어깨가 좁아 보인다든지 초라해 보인다든지 해서 마음이 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 이럴 때 치료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 동안에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뼈가 닳고 이렇게 피가 마르도록 견뎌줬을까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이 없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자, 이런 대타자의 말들이 이들을 꿈속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만들거든요. 자기애적인 상태는 자기만의 꿈속에 살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타자가 한마디를 해줬을 때 꿈에서 번뜩 깨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만약에 위와 같은 방법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해봤는데 안 된다고 또 분명히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살 말씀드렸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성격장애자 분들에 있어서 대타자의 위치에 올라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견뎌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위치라면 백날 고생을 해봤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도 바뀌지 않더라 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대타자의 위치에 만약에 올라설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견뎌주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이 성격장애자 분들도 자신들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대타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런 대타자도 한 명도 없다면 그거는 정신증이거든요.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자기가 꼼짝도 못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타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거나 중요성을 성격장애자들의
옆에서 그만큼의 중요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하고 나오세요. 거기서 상처만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서 제가 마음대로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 오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너무 급히 마무리를 하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